물론 2019년에 HBM 개발팀을 없앤 거는 조금 크리티컬한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흔들렸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네. 저는 헤럴드 경제에서 지금 6년차 기자를 하고 있는 김민지 기자고요. IT 쪽 부서를 거쳐서 지금 반도체 쪽을 맡은 지는 한 2년쯤 됐습니다. 지금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을 맡고 있고요. 반도체가 요즘 워낙 투자자분들이나 뭐 개인분들한테도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반도체를 기사를 쓴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삼성전자 주식 어떻게 되고 주가는 어떻게 될 거고 지금 투자 유망주가 또 뭐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오늘은 좀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이랑 그다음에 최근의 이슈들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위기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폭락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주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최근에 뭐 3분기 실적이나 요런 전반적인 거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반도체 부분 매출만 보면 3분기 기준 29조 2,7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사실 좀 선방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가 아니고 전분기 대비 40%나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이제 그 DS 부문,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DS 부문에 그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성과급, 일회성 비용이 좀 있고요. 그게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HBM 사업이 지금 고대역폭 메모리죠. 그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사업이 원활하게 풀리지를 않고 있고, 그 상황에서 IT 기기 수요 회복이 기대보다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범용 디램, 이제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인 범용 디램 실적까지 좀 부진했다는 그 두 가지가 악영향을 끼치면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 이 실적이 나올 때 그 전영현 DS 부문 수장, 그다음 반도체 부문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이 반성문을 일종의 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일단 계속 주변에서 제기했던 반도체 위기론에 대해서 인정을 일단 하고 지금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겠다. 근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조직 문화를 개선을 해서 지금 최근에 실적 부진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골자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부진 상황에서 이렇게 반도체 수장이나 어떤 삼성의 리더가 어찌 보면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반성문을 낸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장이 좀 컸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주변에 이제 관계자분들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양면적인 시각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런 반성문을 낸 것 자체가,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쇄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좀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를 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또 한 가지 있고요. 근데 반대로 굳이 이런 반성문을 냈어야 했을까?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꼴 아니냐? 약간 이런 부정적인 주가에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반대의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주죠. 이제 12월 7일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게 굉장히 큰 행사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연말까지도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반도체 50주년이라고 해서 큰 행사를 하진 못할 것 같고, 오프라인 행사도 거의 취소하고 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위기설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뭐 딱 요거 하나가 이유다 아니면 결정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물론 2019년에 HBM 개발팀을 없앤 거는 조금 크리티컬한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흔들렸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AI가 도입되고 최근에 IT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빠르게 바뀌는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삼성전자의 지금의 실수나 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아무래도 반도체 인직원만 지금 10만 명이 넘고, 글로벌 회사로 규모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고, 심지어 또 1등도 오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과 같은 빠른 변화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조직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가장 컸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효영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반성문을 내고 이랬던 것이 조직 체질 개선에 좀 맞춰져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크게 변한 조직을 어떻게 이렇게 점차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현재와 같은 삼성전자의 위기는 없었나요? 물론 과거에도 반도체 부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전 부문도 있었고, 이런 비슷한 위기는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사실 삼성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시작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제 소위 말하면 1등 주자를 빠르게 베껴서 그 전략을 따라가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한계가 왔고, 이건희 선대회장 때 그게 한계가 왔고, 핸드폰 사업을 하면서도 이건희 회장이 일본 회장께서 지금 휴대폰 화형식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휴대폰 화형식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파격적인 쇄신을 주문을 했었죠. 근데 그때의 위기랑 지금의 위기가 좀 다른 거는 조직의 규모가 일단 달라졌고, 그 다음에 시대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임직원들의 마인드가 달라진 거죠. 사실 지금 그때처럼 이래라고 하면 주 6일 이래라, 주 7일 이래라 이렇게 하는 게 현대 시대에서는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시대상의 임직원들을 어떻게 조직 문화 개선을 시킬 것이고, 어떻게 당근과 채찍을 변화가면서 주면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원들이 좀 더 충성심을 가지도록 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회사에 충성심을 가지는 게 거의 기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반도체 가전까지 치면 27만 명이 지금 그 글로벌 임직원으로 있거든요. 그 많은 직원들을 어떻게 우리의 비전에 맞게 따라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정말 열심히 일하게 할 것인가?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조직 문화 차원에서 보면 좀 이제 고객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가 위기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망할 일은 없을 거거든요. 국가 핵심 산업이기도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3, 40년 동안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쌓아온 역량과 네트워크의 힘은 무시를 못할 거고 그 누구도 여전히 넘보기가 힘들 거고요. 근데 다만 AI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이 메모리는 찍어내는 그냥 그런 보급형 디램이었는데 지금 AI 시대에서는 각 고객사가 원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맞는 요러한 메모리 만들어주세요. 뭐 결합 메모리 만들어주세요. 다 주문이 다 다른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거에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늘 해오듯이 우리는 줄게. 그냥 우리가 없으면 너희 못 받는 거고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AI 시대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춰야겠다라는 거를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삼성한테는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좀 어려운 일일 건 게 삼성이 삼성에 계시다가 나온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삼성이 갑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갑의 위치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삼성이 갑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삼성은 항상 그렇게 1등에서 그냥 1등의 위치에서 팔기만 하는데 익숙했던 회사기 때문에 이런 갑의 마인드가 있다는 분석이거든요. 근데 AI 시대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고객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맞춰서 만들어 드릴게요. 고객 지향적인 태도를 좀 갖추고 고객이 원하면 만들어주겠다라는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 거를 좀 방향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략을 계속 스트시키려고 이제 막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해오던 방식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큰 조직이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하지만 뭐 삼성에는 정말 유능한 기술자들이 많고 뭐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지만 빠르게 그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간다면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칼럼에서 삼성전자의 골든타임은 내년까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HBM의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신제품을 내는 거에 대한 속도가 불과 2, 3년 전보다도 정말 빨라졌어요. 6세대, 저 HBM4가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될 건데, 거기서 반드시 한 방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년까지라고 얘기를 했고, 이 사례를 들면 SK하이닉스도 원래는 작년이었나? 작년까지만 해도 HBM4를 2026년에 낸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 말인가 올 초 발표해서 1년 땡겨졌어요. 한 8개월 땡긴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그 시점을 당긴 이유가 고객 사인 엔비디아가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이 AI 서밋에서 HBM4 그 개발 속도를 젠슨왕 CEO가 6개월 당겨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 사례를. 그래서 최 회장이 그 젠슨왕을 또 만나요. 무섭다. 또 당겨달라고 할까봐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고객사가 원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전인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뭔가 한 방을 보지 못한다. 이러면 굉장히 HBM 시장 점유율을 더 이제 뭐 역전을 하지는 않아도 이게 좀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골든타임이 내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HBM4는 엔비디아의 차차기,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기 그 AI 가속기가 블랙웰인데 그건 이제 연내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거고요. HBM4는 엔비디아의 차차기 제품인 루빈에 탑재가 될 예정인데, 그 루빈에 삼성전자 HBM4가 확실히 초반부터 좀 탑재가 돼야 이제 우리도 HBM 시장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사전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게 HBM 그 납품 과정에서의 품질 테스트가 어느 정도 이 밸류를 가지고 있냐,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품질 테스트 통과라는 게 제가 관계자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어떤 공식적인 서류로 이거 통과라는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품질 테스트를 과정에서 여러 번 고객사와 이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요런 걸 고쳐달라, 요런 걸 좀 시정해달라, 수없이 많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대량 양산을 할 정도의 품질 테스트 됐다라고, 그럼 오케이 그냥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품질 테스트가 통과됐다라는 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 이 HBM의 그 대량 양산이 시작됐다라는 게 곧 품질 테스트 통과거든요. 어쨌든 최종 단계니까. 즉 대량 양산 시작이 퀄 테스트 통과라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삼성의 HBM3E, 이제 5세대라고 할게요. 5세대 8단, 12단 대량 양산을 시작했냐라고 보면, 어제 나온 기사에서도 봤듯이 젠슨왕이 블룸버그에 삼성 HBM 납품 승인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물론 청신호는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아직 납품은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삼성이 3분기 실적 발표 컨콜에서 현재 HBM3E 5세대 8단, 12단을 모두 양산 판매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대량 양산이란 워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는 게 이제 4분기 중 품질 테스트 통과하고 양산할 거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어제 그 기사로 봤을 때, 젠슨왕이 멘트로 봤을 때 여전히 테스트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4분기 중에서는 진짜 판매 확대를 해서 납품을 시작할 것 같고요. 저 실적 컨콜이 10월 말이었고, 오늘 젠슨왕 멘트가 나왔으니까 뭐 다음 달쯤에 납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확실하게 대량 양산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량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사가 나오고도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 납품을 두고 수없이 많은 루머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외신도 나왔었고, 근데 그게 또 사실로 아닌 걸로 밝혀졌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효과가 반감이 됐던 거예요. 거의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를 납품하겠다고 한 게 올 3월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9개월 동안 이 품질 테스트가 진행이 됐던 건데, 그 과정에서 한다 했는데 아니었고, 이게
투자자들의 좀 신뢰를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연말에 납품을 시작한다고 해도 과연 그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까 주가 부양에 라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이고요. 다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이제 엔비디아를 큰 손인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거니까 주가가 오르긴 하겠지만 뭐 드라마틱한 급등이 있지는 않을 것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전략을 하나만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파운드리를 이제 시작한 게 2017년이니까 한 8년, 8년쯤 됐는데 지금 파운드리에 투자를 분산하고 한눈을 팔았다고 할까요? 한 그런 파운드리에 조금 투자가 분산되면서 메모리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정말 위기를 타개한다고 한다면 목표를 삼는다면 메모리에 좀 더 경쟁력 있고 좀 더 신빙성 있고 좀 더 승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삼성전자가 사업에서 성공하게 가능성이 높은 메모리에 통력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화나 뭐 인력은 다 한정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투자를 하냐 이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메모리에 좀 통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전영용 부회장이 하고 있는 것도 파운드리 좀 투자 속도를 조절을 하고, 뭐,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점을 좀 연기하고, 그리고 반도체 연구소 쪽도 인력들도 뭐 메모리 사업으로 좀 돌린다던가, 요런 좀 인력과 투자를 다시 재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게 좀 효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반도체 업계 이슈와 이것이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가장 좀 시급한 사안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반도체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세제 혜택을 축소할 건가라는 게 제일 포인트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얘기를 한 거는 보조금이 아니라 관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도체 투자를 높이겠다라는 전략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 요 경우 이제 그 공장의 경우 이미 외관은 거의 다 지어졌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 완공률이 한 59%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2026년 가동 예정이니까 그 공장은 이제 뭐 철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약속받을 때 삼성전자가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24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만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거의 2배에 해당하는 55조 원 정도를 2030년까지 투자를 해서 첨단 패키징이랑 R&D 센터도 짓겠다라고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조건으로 미국 정부한테는 9조 원을 받기로 했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지금 임기 내에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내년 1월 전에 주고 가겠다라는 라고 못을 박은 입장이라서 받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추후의 상황이 트럼프 정부가 뭐 세제 혜택을 갑자기 줄인다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한테 좀 우선적인 혜택을 준다거나 한다면 이 추가 투자 약속했던 나머지 한 25조 원 정도를 정말 계획대로 해야 하는가? 이거는 다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 비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규모긴 하지만, HBM 패키지 공장을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 인디애나주에요. 2025년 착공 예정이라 아직 그 공사는 안 들어갔어요. 근데 변동이 생길 수는 있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HBM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엔비디아나 이런 그 반도체 설계 기업, 팹리스 기업이 있는 곳에 뭔가 거점을 두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공장을 그냥 계획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따라서 좀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나 아니면 파운드리 투자 계획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봐야 될 거는 이제 보편 관세 부과인데
이 보편관세 부과에 대해서 정말로 트럼프 정부가 이걸 도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당선인은 정말 단언을 했지만 이게 관세를 높게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메리트가 있을까? 지금 현재 지금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당근이라면 이 관세 부과는 채찍인 건데 미국이 반도체 인력 인건비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공장비 환율 이런 것도 있어서 건설비도 굉장히 높고. 근데 동시에 파운드리 인력이나 이런 생산 인력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고도화된 전문화된 인력이 많지가 않는 이런 좀 상황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관세 높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과연 미국에 투자를 할까, 공장을 지을까? 이거는 조금 트럼프 정부도 당선되고 나서 이제 시작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예. 반도체 기업을 불러들인 미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간단한데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을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한국, 대만 이런 동아시아에서 전 세계 반도체 70% 이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조 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 반도체 코로나 시기였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기 전에 반도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 사태를 트럼프 1기 정부가 정말로 이제 직면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체감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도록 해야겠다. 이 메시지를 딱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일종의 분업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생산은 한국, 대만 등등 동아시아가 맡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나 패키징은 미국이 잘하니까 미국에서 맡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장비, 이쪽은 일본에서 맡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면서, 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래서 설계나 헤미스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까지도 미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라고 공장을 유치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를 좀 더 힘을 주고 하는 것도 미국 기업인 인텔한테 좀 그런 메리트나 아니면 역할을 좀 줌으로써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하기 위함이죠. 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국내 반도체 주가에 무조건 안 좋은 영향을 줄까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득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득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 대중 제재로 인한 좀 반사 효과가 있긴 있을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경쟁력을 중국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전문가분들한테서. 그래서 최근에 어떤 교수님은 한국과 중국의 메모리 기술 격차가 1, 2년까지도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대중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트럼프 정부가 돼서 더욱 강화할 텐데, 강화함으로써 좀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좀 늦춰준다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받는 수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이나 트럼프 정부의 예측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될까? 요거는 진짜 그때 득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너무 재미없는 대답일 수 있겠지만, 진짜 일단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고, 다 일단 지켜봐야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막 그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말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디는 굉장히 공격적이지만, 어쨌든, 자국 우선주의를 제외하고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공언을 해놓고 공약으로 해놓은 거를 다 실행하게 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때 상황에 봐서 득실을 따지면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에 딱 확실한 노선을 타기보다는, 상황에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뭐 시나리오 A, B, C까지 두면서 좀 신중한 태도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까지 K메모리가 굉장히 잘 나가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한 사람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희 현대해상이나 그 삼성전자 이병철 창업회장의 비전, 장기적인 안목, 그다음에 결단력이 있었다고 보고, 메모리라는 거는 IT 기기, 뭐 가전, PC, 스마트폰,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뭐 그 방산, 위성, 우주항공, 이 메모리가 안 쓰이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는 한번 선점을 해놓으면 정말 뭐 100년을 넘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그런 요소가 되겠다라고 선구안을 가지신 게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K메모리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좀 내다본 것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지금 AI가 시작이 되고 AI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그러면 어떤 또 다른 퀀텀 점프를 해야 될까라고 보면 앞으로 AI 붐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언제까지 어떤 속도로 이어질 거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AI가 일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뉴 노멀이 될 텐데 그 초반 과정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AI 메모리는 선점해 나갈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있고 차세대, 그러니까 HBM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D램까지도 지금 기술 격차를 줄여가고 오히려 뭐 먼저 개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얼만큼 AI 향에 맞게끔 메모리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근원적 기술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그래서 그 AI 시대에서 한국이 그 차지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AI 시대는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나라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 시대에서는 혼자만 성공할 수가 없다. 각 분야에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얼마나 내 아군으로 만드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국도 메모리라는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메모리를 채택하는 것이 여러분 기업, 뭐 당신의 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한국이 AI 시대나 미래에서 좀 경쟁력을 가지고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TS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거나 넘어서기는 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1등을 30년 했듯이 TSMC가 파운드리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저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메모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져서 술술 읽히는 친절한 반도체 투자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저희가 이제 술술 읽히는 친절한 반도체 투자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됐는데 차별점이 있다면 그 기자 7명과 그다음에 비서관 한 분이 이렇게 총 8명이 책을 썼어요. 근데 당시 책을 쓰면서도 기자들이 굉장히 각자의 지식과 각자의 취재력과 각자의 네트워크로부터 들은 총체적인 정보나 이런 생생한 얘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 시작은 이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1년 동안 스터디를 같이 했거든요. 반도체 분야라는 게 전문지가 아니고서야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저희 그 같이 쓴 기자들 중에서는 일간지도 있고 종합지도 있고 경제지도 있고 그런데 통신사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반도체 초짜로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경쟁력을 키워나가 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 1년 동안 이걸 공부하고 나니까 이걸 뭔가 남기고 싶은 거예요, 성과를 남기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고 동시에 성과를 남기고 싶은 동시에 반도체가 정말 정말 핫해졌고 반도체 주가나 반도체 주식시장이 너무 활발해졌고 엔비디아가 거의 대장주급으로 크는 과정을 저희가 오픈 AI의 그 챗GPT 시작부터 쭉 봐오면서 요거를 반도체를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어디 가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뭐 대충 얕고 넓은 지식 정도 갖추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기술적인 거 말고 진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동향이고 그다음에 업황이고 그다음에 투자 뭐 글로벌 공급망 이런 거니까 그 기술적인 거 말고 그 일반 독자들이 쉬워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게 됐고요.
그러니까 투자서라고 돼 있지만 투자보다는 반도체가 이렇게 재밌구나. 요거 한 것만 읽으면 반도체 내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 요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이번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2년째 어닝 서프라이즈를 깜짝 실적을 매 분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그때 당시엔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정말 정말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랑 엔비디아의 독주는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보는데,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을 보면 이번에도 시장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심지어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좀 더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장이 얼만큼 그래서 빨라지는데 AI 시장에 대한 빅테크들의 투자가 얼만큼 더 늘어날 건데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좀 연계를 해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보면 저는 엔비디아는 뭐 한 1, 2년은 굉장히 독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엔비디아가 지금 생태계 구축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젠슨왕 CEO가 뭐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주요 포럼의 기조연설을 다 이제 참여할 정도로 엄청난 글로벌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때마다 매번 강조하는 게 우리의 파트너사, 우리의 생태계, 우리의 협력사들, 이런 거를 진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해요. 근데 AI 시대에서 왜 생태계가 중요하냐면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전에,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따라오기 전에 엔비디아 뭐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서비스를 탑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태계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윈도우 OS를 처음에 할 때 지금 윈도우 OS를 쓸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게 그 초반 작업을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AI 쓰는 기업은 우리 서비스를 쓰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락인 효과를 만들 정도로 되게 다양한 서비스,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솔루션을 지금 그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한번 종속이 돼버리면 그 엔비디아 서비스나 엔비디아 AI 그 솔루션을 쓴 기업들은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독주는 계속이 될 것 같고, 물론 AMD 그처럼 리사수가 CEO로 있는 AMD처럼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계속해서 좀 도전을 하는 경쟁자들은 나타날 건데,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할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혼자 AI 가속기를 전 세계에 공급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그만큼 뛸 텐데,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뛰어버리면 이것도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뭐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에 굉장히 노력은 하겠지만, 엔비디아가 생태계 구축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엔비디아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AI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려면 돈을 버는 모델이 확실한 사례가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I 서비스로 돈을 벌 수가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딱 줄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나와야 빅테크들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계속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앞서 한 몇 달 전에 AI 거품론이나 AI 한파론 같은 게 나왔던 게 그런 수익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나와서 장이 폭락을 했었거든요. AI 관련 장이 폭락을 했었는데, AI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누군가는 이제 내년에는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돈을 많이 버는 사례가 하나 나와야 긍정적으로 우리가 AI 투자를 해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현재 반도체 업체들의 포지셔닝과 업계의 구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파운드리에서는 TSMC가 계속 주도권을 이어갈 거고, TSMC는 지금 공장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넓히면서 신설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올해도 한 10몇 개 공장을 신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이 그 거점이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10개 정도를 또 만들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근데 지금 TSMC는 밀려드는 주물량을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TSMC는 계속해서 투자를 넓혀 갈 거고, 삼성전자는 조금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투자 속도 조절을 할 거고, 다만 이제 메모리 경쟁력 좀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이 진짜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심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각설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분사로 바닥을 잡았고 그럼 분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좀 삼성전자나 TSMC의 기술력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지 3나노나 2나노 그 기술력을 높이려면 ASML의 장비가 필요한데 EUV 극자외선 장비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 그걸 받기는 했거든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그걸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투자 대비 이거 소득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팹리스에서는 엔비디아 주도가 이어지지만 뭐 CPU나 GPU나 AI 가속기에서 좀 경계선이 좀 흐릿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텔은 CPU, 뭐 엔비디아는 GPU였는데 지금 그런 경계선이 굉장히 흐릿해질 거고, 구글이나 AMD,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등 각자가 원하는 지금 칩을 다 그 주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누구 하나가 뭐 특화돼 있다, 어디에 특화돼 있다 이런 경계선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AI 반도체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좀 2위 싸움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합니다. 네. 현재 2위 싸움에서 누가 가장 유리한가요? AI 가속기 측면에서는 AMD가 확실히 유리한데요. 그래도 리사수의 그 리더십이나 그 해안으로 AMD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지금 2위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전체적인 메모리에서는 SK하이닉스의 그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고.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범용 디램을 하고 있는데 위주로 하고 있고 HBM 비중이 좀 낮은데 SK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HBM의 성장세가 굉장히 높거든요. 내년이나 한 1, 2년 사이에.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이 위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SK하이닉스와 AMD의 뭔가 성장세가 어떻게 될지 그게 조금 관건입니다. 네. 국내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가 이미 삼성전자를 넘어섰나요? 삼성전자를 넘어섰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다만 이제 디램 매출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 많이 추월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올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 뛰어넘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점유율 측면을 좀 봐야 되고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캐파 생산 능력이 SK하이닉스보다 몇 배는 더 뛰어나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제품의 수가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만 하면 이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추격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이 기술력을 또 맞춰서 그 조건을 다 맞춰서 HBM 생산만 하게 된다면 그 지금 수많은 삼성전자의 팹이 HBM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빠르게 역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캐파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었다라고 보기에는 뭐 어떤 측면에선 맞지만 약간 그런 양적인 측면이나 캐파 차원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빨리 대량 생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죠. 진짜 대량 상선이 굉장히 관건이고 그러려면 이제 그 품질 테스트를 빠르게 통과를 해야 해서 뭐 진짜 계속 정말 더 이상 양치기 소년 그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내년 초에는 확실하게 좀 대량 양산에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그래야 이제 HBM 시장도 더 커지고 엔비디아도 삼성전자 제품을 공급받는 게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물량 차원에서 SK하이닉스가 줄 수 있는 물량이 너무 적고 삼성전자만 된다면 일단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빨리 그 납품을 하기를 엔비디아도 바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언제 내년 초에 이제 납품하게 된다면 뭐 그 이후에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진짜 정말 높아졌는데 일례로 다 업계에서 이러거든요. 원래는 HBM을 몰랐다.
아무도 전문가나 아니면 기자나 업계 관계자가 아니면 HBM도 모르고 그랬는데 요새는 누구나 다 HBM을 알고 뭐 AI 가습기, 블랙웰 이런 것도 다 너무 어려운 영역으로 예전에는 있었다면 지금은 뭐 거의 보편화된 영역으로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뭐 과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그러한 대중들의 일반 독자분들의 청자분들의 관심에 부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투자나 이런 거를 하실 때, 뭐 제가 투자 전문은 아니지만 넓은 그 업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반도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트렌드나 아니면 여러 기사나 그리고 전문지도 이제는 만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전문지나 경제지에 있는 내용이 어렵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경제지나 전문지 이쪽 기사들을 많이 보시면서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저희 이번에 여러 명이서 많이 열심히 썼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